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요 전환길 씨가 이제 개최하겠다고 하는 3.1절 콘서트에 포스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콘서트가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행사 취소시키라고 지금 보입니까? 야, 김동연, 너 할 일 그래 없냐? 야,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전환길 그래 두렵냐? 한동훈은 허용해줬잖아. 한동훈은 지난번 킨텍스에서 뭐 했잖아요. 근데 전환길은 안 된대. 아, 이제 답 나왔죠? 한동훈은 좌파야. 한동훈은 김동연하고 한편인 거야. 한동훈은 한 번도 우파인 적이 없고 왜 저렇게 됐는가 봤더니 어제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예 SNS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호긴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경기도에서도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이제 글을 올렸는데 경기도가 킨텍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가 봐요, 지부지. 그렇습니다. 킨텍스가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이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그런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사실 취소했던 것은 사회 풍속에 행사가 사회적 선량한 풍속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대관하지 않으셨다는 내부 규정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했다는 것이고 예.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헌법적인 선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 법원에서 그 내란죄로 1심에서 유죄 선고까지 받은 무기징역까지 받은 사람을 계속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범에 대해서 동조하고 옹호하고 있고 윤호개인을 외치고 있고 거기다가 실체도 없고 이미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하려는 행사 자체도 우파의 그 윤호개인 부정선거 척결 이거를 그 행사의 모토로 내걸었거든요. 예. 이런 것을 공공기관 그리고 또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그 경기도지사가 그 대관을 취소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그걸 대관을 허용하면 오히려 더 국민적 지탄을 받을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김동연 지사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이제 직접 나서다 보니까 오히려 전환길 씨는 이거를 또 이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도 킨텍스라는 게 경기도가 33.7%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경기도가 뭐 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형식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추천위원회를 해서 이민우 이사장이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마 전환길 씨가 하고 있는 극우 인사가 하는 저 정치 집회를 그걸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조항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네, 그런 이유를 조항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했고 예. 아마 저 선거를 앞두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과하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극우 망상 세력 할개를 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 경기도에서 특히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서 경기도지사가 이례적으로 특별하게 지시를 해서 네. 이거는 그 킨텍스 안에서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김동연 지사가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한 거는 그러나 아마 이 김동연 지사도 당신도 이제는 경선도 치러야 되고 하니까 자기 당내에 어떻게 보면은 이 내란 반대 세력들 네. 그 표를 의식해서 아마 굉장히 강하게 나갔던 선명성 나갈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환길 씨도 지금 세상이 너무 달라졌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전환길 씨가 아직도 탄핵 반대 집회에 다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한마디에 열광하고 이러던 것에 지금 그냥 사로잡혀 있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전환길 씨가 빨리 현실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환길 씨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쓸 곳은 자기 유튜브 채널밖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다니면서 이미 이 비상계엄이 1심 재판에서 내란이라는 1심 판결이 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전환길 씨는 계엄은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다. 구국의 결단이었다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 무죄다라고 하고 빨리 석방해서 다시 복귀시키자라고 얘기하니 이 얘기를 어떤 국민들이 제정신이 있는 걸로 듣겠습니까? 저런 집회를
공공기관 아마 서울시라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도 저거 불허했을 거예요. 대구시도 아마 이 대구시 엑스코에 저런 행사를 하겠다고 했으면은 대구시도 허락을 못했을 거예요. 예. 예. 그런 상황이란 걸 전환길 씨도 지금 현실을 좀 깨닫고 예. 과거에 정말 한국사 유명 강사 그 시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전환길 씨를 보면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고향 후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예매율도 그렇고 예전에 그 전당대회 전화기 씨 그리고 지금의 전화기 씨를 생각해 보면 예매율이 거의 뭐 굉장히 낮더라고요.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 동력이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3.1절 기념식을 빙자해서 이제 윤어겐 세력의 전체적인 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데 일단 좌석이 팔리지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본래 포스터에 오기로 약속했다고 생각됐던 연예인이나 뭐 유명인들이 속속들이 다 못 가겠다 취소하지 요 않았습니까? 포스터 바뀐 포스터 한번 그렇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어제 이런 포스터가 돼 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유명인들이 참석하는 건데 바뀐 포스터에 보면은 한 명도 싹다 없는 거죠. 붙였어요.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다 오기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이제 기사화되면 논란이 되니까 예. 전부 다 발을 빼고 나 이런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하고 전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권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길 씨가 갖고 있는 큰 착각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하면 수많은 군중과 수많은 이 국내의 지지 세력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과대망상이 가져온 이번에 좀 본전이 드러난 저런 결과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이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이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와이드에서 전환길 씨 아이템을 다루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네. 전환길 씨는 이제는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찰 조사 받았으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종결되는 대로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예. 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윤 어게인과 계엄을 정당화하고 또 부정선거의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이런 식의 군중들 모여서 그들의 동굴에 갇혀서 하는 과대망상증인 저 내용들을 좀 하루속히 예. 시급하게 좀 반성하고 정리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기사가 더 이상 전환길 씨와 관련돼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박 의원님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굉장히 좀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킨텍스라는 장소가 예. 정치 행사 일반을 금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정당들이 전당대회를 하기도 하는 그렇죠. 장소고요. 예. 정치인들이 뭐 출판기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환길 씨의 저 행사는 그간의 전환길 씨가 보여왔던 언행을 보면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들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지사가 킨텍스에다가 행사 대관 취소를 요청을 해서 대관이 취소된 것 같고요.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 행사 성격을 띤 그런 행사를 갖긴 했습니다만 네. 뭐 그런 주장을 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어쨌든 본인의 몸값 높이기 차원에서 계속 그런 식의 비교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공격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전환길 씨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저런 비정상적인 주장이 이렇게 우리 공중파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서 전환길 씨를 제명해야 됩니다. 전환길 씨가 하는 언행을 본다면 예. 저런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이 계속 그 정당의 운영에까지 비정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당연히 제명함으로써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저런 사람들의 주장으로 대변되지 않는다라는 예.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고성국 씨 그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지난번에 전두환 사진 걸자 한 거 가지고 징계 결정이 나왔는데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망키로는 아마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하지 않을까, 즉 서울시당의 그 징계를 취소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선명한 윤호개인 선언을 했는데 예. 저런 극우 유튜버들과 결국에는 동행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나 다름없고요. 예.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전환길 씨의 저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계속 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표처럼 붙일 수 미치고 있죠. 예. 마치 저게 무슨 보수의 한 지류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 정치 불행이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는 더더욱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뭐 권역에서는 뭐 물론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기도 하고 지금 당권파나 장동혁 전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에 명확하게 지도부에서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선을 긋거나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오히려 그 사람들도 우리 당의 지지자들인데 예. 그럼 당 대표로서 장동혁 대표는 늘 얘기하는 게 당 대표의 언어로 그동안 충분히 절연이나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당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또 우리 당에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극우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에게 한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 당으로 계속 이렇게 침투시키는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 당은 일반 국민들 중도 외연을 확장해야 될 국민들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예. 그게 참 저희 당이 안고 있는 딜레마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참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참 당이 달라진 게 전에 같으면은 국회의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당 지도부가 그 부분을 듣습니다. 듣고 당 내에서도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이게 새로운 방향을 잡았는데 지금은 꼼짝도 안 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사과해야 된다, 절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열의 씨앗이고 이 분열의 씨앗 이 사람들하고 절연해야 된다고 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일반적인 국민들이 들을 때는 야, 저 국민의힘이 완전히 극우 세력에 장악돼 있고 사실은 이 극우 세력들의 포위되어 있다라고 장동혁 대표를 봤는데 이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이 몸통이라고 서로 선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지금 한쪽에서는 이 극우 세력들, 윤어게인 세력을 계속 주장하고 손을 잡고 한쪽에서는 이 세력들하고 같이 가면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한 이 원외위원장들을 당대표를 흔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상황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의원총회에서 정말 윤어게인과 계속 가야 될 건가 그리고 절연할 건가 이거는 당의 노선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예. 이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해서라도 하나로 정리를 하고 가자. 예. 그렇지 않으면 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양쪽으로 끊임없이 분열을 해서 이 선거라도 치를 수 있겠냐. 이래서 오늘 대안과 미래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논의하고 그리고 표결을 통해서라도 한 방향으로 이 정리하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전당원 투표에라도 물어서 이 부분들의 당의 노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동혁 대표 개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당의 노선으로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총회나 당원 투표를 통해서 분명한 당의 노선을 정립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을 했죠.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뒷부분을 자세하게 보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여러 연예인들이 있었는데 최시원 씨, 슈퍼주니어 소속의 가수 최시원 씨에 대해서 좀 동참을 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오늘 SNS에 이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최시원 씨가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석하기가 저는 좀 어렵던데 이렇게 올렸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우회적으로 지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혹시 기독교 교수님인데 저 이야기가 예. 있길래 저게 전도서 성경이래요. 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그 우리나라 말로 돼 있어 조금 그래서 영어 원문을 좀 봤더니 결국을 다 들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일의 결론을 들어보자라는 뜻이더라고 영어로 해석을 하면. 그걸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조선 시대 말기에 지금 성경이 번역되고 오다 보니까 약간 문어체로 좀 이상하게 써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저 전도서의 문구 내용은 모든 문제의 결론을 들어보자. 그리고 주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자. 뭐 이런 문맥이에요. 제가 결론을 보니까. 들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시원 씨가 저렇게 아마 전환기 씨가 러브콜을 보낸 이유는 최시원 씨가 그동안 과거에 SNS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상황에서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좀 우회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내용을
올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한길 씨가 굉장히 찬양을 하면서 같이 가자. 이번 행사에 좀 와달라고 그 러브콜을 보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최시원 씨 개인적인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전한길 씨를 비롯해서 일부 이른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그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 중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좀 소속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시원 씨의 본래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전한길 씨의 러브콜에 대해서 전도서의 저 문구 구절로 화답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속마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점잖게 저는 거절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얘기하고 적시한 게 아니고 그냥 성경 구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안기령 오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고발 당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기령이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던 행위를 가지고 잔다르크라고 마치 대단한 영웅처럼 홍보를 했고 군인들이 총을 겨누는 과정에서 총구를 잡았다고 하는 거짓으로 군의 명예와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합법적인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저희 부대원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폭행을 강행했고 그리고 폭언 욕설을 통해서 부대원들에게 폭동을 유발했습니다. 안기령 씨의 이러한 잘못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에까지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김현태 전 단장이 유독 안기령 부대변인에게 고발에 관여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정말 그 뭐랄까요 그 후한무치하고 좀 무도한 그런 행태죠. 고발하는 게 이게 국민들이 상식적인 국민이 봤을 때 저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전한길 씨는 지금 그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금 옹호하고 있고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김현태도 그 군을 이끌고 국회를 그 침탈했던 그 707 특임단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그런 그 불법 계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아선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5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강도다, 장례들의 그 총구를 막은 뭐 강도짓을 했다 해서 군용물 강도미수, 특수 강도미수,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5가지 중범죄 혐의를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예.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이죠. 그 사실 자체도 그리고 그래서 안기령 저 부대변인이 이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소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이게 헌정 질서를 유린한 그 폭동이라고 이제 그 법원에서도 지금 규정을 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도 2022년 판결로 제 기억이 나는데 5.18 당시에 있잖아요. 그 시민군들이 그 경찰서의 무기고를 털어서 총 한 200점을 맞아요. 가지고 이제 예. 헌정질서 군인들에 맞서서 한 것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거든요. 42년 만에. 그만큼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무슨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그리고 특히 저 김현태 그 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회에 나오거나 또 그 헌법재판소라든지 또 그런 곳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진술을 번복해 왔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지시를 받아가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아니다라고 또 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지시를 받은 게 자기가 했는데 테러리스트에 대한 방어다라는 지금 뭐 무슨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태도까지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이제 유죄 판결 받을 것이 확실되니까 전한길 등 구구 유튜버들한테 합세를 해가지고 지금 마치 자기가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저렇게 코스프레하고 있는 것인데 저런 행태들은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태 전 단장은 그동안의 진술을 계속해서 바꿔왔습니다. 오락가락했었죠.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전 김영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일단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그 선생님 모르시겠지만 네. 제가 그저께 네. 그 자유한국당에도 가입을 했는데 오! 근데 제가 글을 안 남겼습니다. 네. 아, 네. 글을 안 남겼고 김현태 단장님에 대해서 그 소송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제가 이제 전액을 진짜 부담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 이미 네. 많은 후원을 받고 있고 네. 저희가 승리할 때까지 저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애국 유튜버들과 함께 진실을 밝히는데 네.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한 건데 박연희 1심 재판부, 직연 재판부에서 국회에 군인을 보내는 것 자체가 폭동이라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네. 지금 이제 김현태 씨도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예. 파면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자기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자구적인 행위를 저런 방식으로 이 극우 유튜버하고 결합을 통해서 아마 이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 같고 예. 그걸 통해서 저들로부터 뭐 소송 지원도 받고 금전적 지원도 받고 뭐 또 본인은 본인 나름의 저게 이제 명예회복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저분은 이제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여해야 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오히려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이 내란 선동에 버금가는 그런 행위를 전한길 씨와 함께 하고 있는 거고 안기령 그 청와대 부대변인의 당시 국회 앞에서 그 계엄군의 총구를 잡는 행위가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예. 봐도 그게 총기 탈취는 아니잖아요. 예. 탈취가 가능했던 상황도 아니었고 탈취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근데 저런 억지스러운 고발 행위를 함으로써 일종의 이제 극우 세력들 내에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매우 억지스럽고 의도된 고발이고 일종의 저는 영리 행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런 고발이나 또 저걸 갖다가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그러면 예. 슈퍼챗도 들어오고 후원금도 들어오고 그런 걸 염두에 둔 그런 전략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저게 법률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거나 설득력이 있거나 아니면 공감을 살 만한 그런 예. 행위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저렇게 이제 김현태 전 단장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건 일부 그런 토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기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 김현태 단장의 지금 하고 있는 처신이 자기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군과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도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드러나고 있으면은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과 그리고 군에 대해서 내가 이 부당한 명령 지시를 따랐지만은 정말 결과적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속죄하는 게 맞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번에 비상계엄과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내란죄로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나 우리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가. 특히 군인들은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실은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 아닙니까? 김현태 특수임무단장 같은 경우 그리고 예하 부대 직원들은 대통령과 그리고 김영용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또 나간다면은 저 특수전 사령관과 이 사람들의 지시를 따른 거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 겁니다. 비겁하게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자기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다 그렇게 자기 살 길만 가는 모습 속에서 김현태 저 사람도 처음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자기도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전한길 씨나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예. 저 사람에게 소수 변호사비도 대주고 또 저 사람은 파면당했기 때문에 정말 가족의 생계 문제도 막막할 거라고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정말 우리 이 군인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들을 그 사람들을 자기 판단으로 윗선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판단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명령을 이행했다고 해서 만약에 저 죄를 물을 수 있는가? 그래 되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가 싸우라 할 때 그때도 군인들은 야 이게 저 명령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인도적인 건지 아닌 이 판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지도자들의 판단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에 보는 거고요. 제가 작년 12월 31일 날
우리 특수전 사령부를 찾아가서 우리 장병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트라우마가요. 특수전 사령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도 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직도 심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금 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이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 줘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예. 또 우리 지도자들은 모든 것은 지도자의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책임이라는 걸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수의 장수답게 이건 모든 건 내 책임이다. 내가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줬다.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나갔으면은 예. 저런 일도 생기지 않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비슷한 내용을 1심 재판부가 또 지적을 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서 뭐 구형량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게 그러니까 군인이어서 군사 재판을 받고 있다가 이제 내란 전단 재판부로 이제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재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이제 모든 재판이 합쳐지게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김현태 전 단장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제 다툴 것 같고요. 저는 저분의 저 행보의 그 정말 그 변화무쌍한 내용들을 보면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생계가 막막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군인들은 연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파면을 당하면 연금이 완전히 없어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차후에 자신의 어떤 생계와 노후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라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도 특수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부대원을 이끌고 갔지만 처음에는 그게 잘못된 걸로 반성을 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참여했지만 파면당하고 연금도 못 받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 살 길은 극우 유튜버의 품에 안겨서 그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현실적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선택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권 의원님 말씀대로 저렇게 중간 실무자급에 있는 사람이 닥치는 봉착하고 있는 저 개인적 고민과 어려움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누가 과연 책임을 져주냐는 거죠. 예. 저 사람만 있겠습니까? 부대원도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군 간부들이 있을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와 국방장관의 그 망상에 빠져서 계엄을 준비해서 실제로 실행에 돌입했을 때 거기에 지시를 받고 따랐다는 죄밖에 없는 저 많은 군인과 경찰들에 대해서 그 일생의 치욕과 일생의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인지. 그러니까 저게 자구책을 찾는 거거든요. 자구책의 방식이 정말 엉뚱한 대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그래서 진짜 계엄이라고 하는 이 후유증과 이 트라우마가 비단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무참히 깼다고 하는 큰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동원된 수많은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심리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수많은 국민들 이들에 대한 총체적인 치유와 해법까지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상황도 살펴볼 텐데 먼저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죠. 오늘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내놨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몇몇 의원분들과도 그렇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이거 지방선거는 포기한 정당이야? 뭐 이런 걱정들이 제일 많았죠. 장동혁 대표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나 하는 행동이, 표명한 입장이 그와 상반된다면 국민들은 그건 말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위기와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당원들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 우리는 대구 경북 빼고 다 지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그런 선언에 우리가 호응해 주는 듯한 태도로 우리가 선거를 치러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앞에서 계속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진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거 지방선거 포기한 거 아니냐 당이 이게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TK 외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보셨다시피
원인 진단이 잘못됐다 오세훈 시장이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이른바 절연 이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거든요. 그건 보셨죠, 저 내용. 네. 제가 2018년도 제가 재선할 때 네. 그때 우리 대구 경북 빼고 전국이 다 졌습니다. 그랬죠. 다 졌다고요. 그게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인데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난 바로 1년 후에 선거였습니다. 선거였는데 그때 우리 당의 지도부에서는 9개 이긴다 그랬습니다. 9개 이긴다고. 근데 물론 지금 오세훈 시장인들 진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이대로 가면 진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기고 싶다. 이기려면은 네.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진다고 생각하고 지는 얘기만 하냐. 이 상황 진단이 잘못돼. 상황 진단은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의 상황 진단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 대표가 예. 어제도 의원총회에서 지금 제가 그동안 나왔던 진보 보수 사설들을 다 읽어줬어요. 지금 여기서 장 대표가 2월 20일 했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히 지방선거를 포기한 거다. 이게 보수가 이제 패망의 길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들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진보적인 언론뿐만 아니라 보수적이라고 언론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분들이 무슨 장동혁 대표나 우리 당에 대해서 억한 심정이 있거나 다른 뭔 의도가 있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민심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근데 장동혁 대표는 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이 연휴 과정에서 나왔던 MBC 여론조사와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실 어떤 여론조사가 MBC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하면서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네, 예측하는 네, 게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53%가 무죄라고 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을 품고 가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71%가 우리 지지층들의 71%가 그렇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당대표로서 이 지지층들 다수의 의견을 그럼 무시하고 갈 거냐. 그래서 내가 절연이란 걸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이 당대표의 언어로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국민들이나 그리고 많은 우리 언론들이 볼 때는 장동혁 대표의 저거는 국민 다수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라고 민심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46%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도는 23%밖에 안 나와요. 네. 절반의 지지자, 그러니까 23%의 지지자 중에 53%가 지지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면 12.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12.2%를 보면서 우리 당의 노선과 선거를 전망할 거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이분들 보고 당신들은 우리 찍지마 할 수는 없어요. 예. 이분들도 그러나 이분들 입장을 대변하고 이분들에 맞는 노선으로 가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중도에 있거나 정말 우리 당이 하는 걸 보면서 나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하고 국민의힘 당으로 살아왔는데 도저히 지금 못하겠다라고 해서 무당층으로 빠져나간 게 우리 지지자보다 더 많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데리고 올 거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그 사람들을 우리 지지층으로 다시 끌어와야 우리가 선거에 이길 수 있고 그러려면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우리 당의 아주 강성 지지자들을 놓고 하는 당의 노선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는 아니 이 강성 지지자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지지자들을 외면하고 갈 수가 있냐.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 대표가 어제 그렇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상당수가 강성 지지층을 껴안아야 된다라는 그 여론조사를 제시했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그러나 그 지지층도요 71%라고 하지만은 전 국민의 23%의 지지를 받는 그 속에 71%예요. 예, 그리고 MBC가 묘하게 물었어요.
만약에 윤 어게인의 노선을 계속 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렇게 물었으면 달랐을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도 함께 포용하고 가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동의한다고 그래야죠. 그 사람들 그러면 당신들 우리 찍지 마. 제가 볼 때 MBC가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71%의 우리 지지층들,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71%가 찬성이라는 걸 내서 장동혁 대표가 그걸 보면서 이 노선을 가도록 했는지는 나는 MBC의 숨은 뜻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읽을 때 이기는 쪽으로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할 건가를 봐야지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제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었다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머무르는 거, 뭐 탄핵, 개헌 뭐 이런 거, 저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민주당이 파놓은 프레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상대당이지만 국민의힘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냥 딱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지방선거는 포기하고 그 지방선거 이후에도 당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권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 반대파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냥 본인을 지지하는 윤호개인 세력들 실제로 윤호개인 세력과 함께했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 원칙을 운운하면서 그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잖아요. 내란 정당임을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럼 이렇게 가면은 정말 중도 확장이고 뭐고 다 안 돼서 지방선거가 필패한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세게 제어를 하는 모습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저 친한파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 권 의원님 소속돼 있는 미래와 연대 의원님들도 지적과 비판 기자회견은 거의 매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저희가 정무위의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 전체 그 정무위의 위원장님이 이제 국민의힘의 윤한홍 위원장이신데 10시 반에 의총이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의총이고 경론이 벌어질 거고 당의 운명이 걸린 거다 그래서 꼭 가야 된다 그래갖고요. 정회했습니다. 전체 회의를. 그 국무위원들 다 와 있는데 다 그냥 2시까지 정회시키고 갔다 오셨는데 표정들이 다 그냥 무슨 맹탕이다 뭐 이러면서 되게 막 실망한 표정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정작 그 당의 그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논의는 안 하고 뭐 행정 통합이라든지 뭐 당명 개정하는 거 저 지선율을 연기했다라고 이미 발표했는데 그거 관련된 것만 잔뜩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절대로 지금 체제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럼 바꿔내야 될 당 안에서의 그 추동력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장동혁 그 체제는 지금 현재 그 윤호개인 세력 가지고 지방선거 치르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 뭐 새로운 정말 당 안에서의 그런 뭐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반란이나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동혁 체제가 바뀌지 않은 이상 장동혁 대표가 내려오지 않은 이상에는 이 체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지금 봉착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권 의원님을 칭하는 건 아닙니다. 권 의원님 방송에서도 이제 비판을 하시니까. 근데 어제 의총에서도 일각에서는 아니 그러면 얘기를 못 한다고 하면은 그걸 쭉 가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또 어떤 분 얘기로는 뒤에서만 욕을 하고 앞에서는 비판을 안 한다. 장동혁 대표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나서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당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보면은 TK 지역의 의원들도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렇게 가면은 우리 선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대표께 우리가 나서서 얘기를 좀 하자. 근데 얘기하는 거는 또 나서는 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저더러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권 의원은 대구시장 8년 하고 그리고 지역구도 안정돼 있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나서서 때로는 한동훈 지지자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저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극우파들이 와서 데모하고 그러냐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대구시장을 8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겁니다. 저는 내일 국회의원을 그만둬도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시장 8년 한 내가 당이
옳은 길로 가지 않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래서 공천 한번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가면은 나는 우리 당 역사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의원들을 지금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원들께 오늘 우리 대안과 미래에서 이걸 어떤 방향이든지 윤핵인과 절연하는 방향이든 윤핵인과 절연하지 않는 방향이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결론이라도 내려주자. 네. 어떻게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호소를 했고 그리고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금은 필리버스터 기간이니까 의총을 소집하기 어려우니까 의총 필리버스터 기간이 끝나면은 이 논의를 하고 하는 의총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검토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했나요? 예, 중입니다. 동력이 잘 안 생기나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당의 당원 구조가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지층들 다수의 의견이라는 걸 무기로 삼거든요. 예, 예. 요 여론조사 예, 말씀하신 이런 여론조사 거죠. 이거. 근데 예. 이 여론조사는 이걸 가지고 윤호개인을 계속 품고 가라. 이 조사는 틀림없이 아니에요. 저 보세요. 국민의힘 운영에서 강경 지지 세력을 포괄하는 게 포괄할 필요성. 필요하냐. 그러면 저기서 필요하다고 가죠. 답할 가능성이 그러나 높다. 물어봐야죠.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옹호하고 윤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주장하고 윤 대통령의 복귀를 얘기하는 윤어게인 세력들 이 세력들하고 우리는 같이 못 가겠다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좀 강경한 이 보수들 있죠. 이 사람들하고 끊어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무죄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바로 전한길 씨, 고성국 씨 같은 사람들 논리 아닙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적어도 끊어줘야죠. 그래야 상식적인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가까이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왜 그렇게 힘든 건지 도저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한계에서는 오세훈 시장마저도 이거 경선을 통해서 이거 날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나 봅니다. 이 얘기 듣고 김구현 시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 지도부 노선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네. 곱게 안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일부 뭐 몇몇 의원들은 출마하겠다는 분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이 원하면 뭐 하겠다고 며칠 전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을 흔들어 보겠다는 것 아닌가 싶고 이런 식의 당원 구조 하에서는 경선을 붙여서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꼭 서울시장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뉴페이스를 가능한 많이 저희는 영입을 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것은 저희 당의 뭐 일반론적인 입장이고 신동호 의원께서도 서울시장 고민하고 계시나요? 당이 지금 어렵고 저는 예. 국가가 어렵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이 요구한다면 나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당이 요구한다고가 아니고 뭐 필요하다면 예. 이 정도가 더 적절하겠죠. 일단 박정환 의원의 얘기는 이제 당권파에서 오세훈 시장마저도 후보 교체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영진 의원님이 진짜 피를 토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당내의 이게 무기력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야 이 전국 규모의 지방선거에 그나마 이길 희망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결집시켜서 동력화 만들 수 있는 이런 지금 힘들이 모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대안과 미래 같은 정말 개혁파 의원님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동력이 모아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부분입니다. 오세훈 시장마저도 날아갈지 몰라라고 하는 보이지 불안감? 않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박형진 부산시장은 그런 생각을 안 할 리가 없겠죠.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우리 현역 시장도 광역단체장 많습니다.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는 지금 현역 광역단체장의 위기에서 출발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될 한판 싸움이잖아요. 예. 이분들이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도부가 공천이라는 목줄이 딱 틀어지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예.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안정감이 있고 가장 그래도 지지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오세훈 시장마저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횡행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가 나서서 장동혁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정면 승부를 걸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뿔뿔이 흩어져서 약간의 좀 질이 멸렬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유일하게 대안과 미래의 개혁파 의원님들만 목소리를 모아서 하고 있고 저는 좋은 그 제안을 하셨다고 봅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밤을 새워서라도 열띤 토론을 해서 투표를 하자. 예. 의총이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장이에요. 거기서 무슨 저 지난 연말에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만 결정할 게 아니라 이번에 의원총회를 제대로 열어서 끝장 토론하고 모든 107명이 다 참석해서 비밀 투표해서 장동영의 2월 22일 윤석열 호위무사 선언 발언이 과연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그 따라야 되는 것이죠. 안 된다면 전당원 투표라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한편은 저는 그런 좀 자괴감도 들어요. 좀 비슷한 우리가 기시감을 갖는 사건이 있었죠. 2024년인가요?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우리가 대패했습니다. 예. 서울에 있는 구청장 선거지만 우리 수도권의 민심을 축약해서 보여준 건데 물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수였고 당시 김태호라고 하는 파면됐던 사람 그 유죄 판결돼서 그만뒀던 사람을 다시 복권시켜서 했던 무리하게 출마시켰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우리 당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도 김기현 대표는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당에 동력이 그나마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저는 그런 것조차도 없는. 저는 그래서 아니 그때는 또 이게 아이러니컬한데 제 생각에 그때는 오히려 용산에 아마 대통령의 무슨 오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구심점이나 그런 영향력이나 깃발을 든 누군가가 없다라는 거죠. 예. 오로지 대안과 미래 한 20명 분만 모여서 그냥 계속 논의하고 호소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의원총회 반드시 저는 송원석 대표가 받아서 비밀투표 붙여서 당론을 정하시기 바라고 전당원 투표 붙여서 우리 장동혁 대표 전당원 투표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당원 투표 붙여서 2월 20일 장동혁 대표의 그 호윤 선언, 저는 호윤 선언이라고 그러는데 윤석열 호위무사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 호윤 선언이 국민 우리 당원들이 찬성한지 반대한지 붙여서 반대하는 거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두 분께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구구절절에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현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정상적인 당내 민주주의의 그런 절차들이 작동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소수 의견들을 좀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많은 막강한 권한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막강한 권한들과 또 그런 그 윤호개인을 표방하는 그런 강성 지지층 그리고 실제로 그 107명의 의원 중에서 그래도 장동혁 그 대표를 편드는 의원들이 숫자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그 당원들도 그런 이제 강성 당원들 포함해서 그런 당원들이 더 많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몰아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미 이제 그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무기징역에 선고한 다음에 당연히 다들 저런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당을 절단내는 그런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윤호개인 정당을 표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저는 한 말들이 하나하나가 뭔가 좀 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이 자꾸 뉴페이스 뭐 개혁공천 이런 얘기하거든요. 예. 기득권을 타파하겠다. 이것이 저는 함의하는 내용이 뭘까 이렇게 보면은 오세훈 시장도 예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 모든 전국에 있는 현직 그 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들을 물갈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구 강성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오히려. 왜냐하면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성국 그 씨가 좌표 찍으면 그대로 된다. 배원진 씨 징계권도 그렇고 오세훈 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흐름도 좀 있고. 예. 그래서 또 고성국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구구 정당에 우당인 구구 정당들에게 30석은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번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가 지형상 불리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보수 텃밭인 곳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에서의 현직 단체장들을 대폭 물갈이함으로 인해서 장동 체제를 오히려 공고히 하려고 하는 예. 그런 게 딱 그 밑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 아까 신동욱 최고위원이 전제 조건을 당이 필요하다면이라고 수정을 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원론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상황을 좀 관망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는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현직 의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서초구의 그렇죠. 지역구를 두고 있고,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출마하는 순간에 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위험을 감수할 건가? 그 측면에서 보면은 현실성이 크게 높지는 않아 보이기도 해요.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결론적으로 전망하자면 지방선거 이전에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장동혁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르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당의 어떤 변화를 추진하자라는 게 이른바 국민의힘의 지금 TK, PK 이 이제 주류죠. 의원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소극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몇 번의 기회가 있었고 몇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 1주년 때도 당내에서는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분명한 절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도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근데 또 안 했어요. 예. 급기야 이제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커녕 그 절연을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라고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거는 아주 선명하게 윤어게인 정당을 선언한 거고 윤어게인 정당으로 결집했을 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당내 다수의 우려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장동혁 대표가 하는 거고 그 여론조사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자기 나름의 여론조사 근거를 가지고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그런 주장 같은 거를 반박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거는 서로 토론을 통해서 조정 가능한 인식이나 견해의 차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서로 다른 평행선 위에 서 있는 거여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데 상황이 이 정도면 이대로 지방선거 참패를 맞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론을 결정하고 또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불신임을 하거나 이런 일종의 그 집단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려하고 촉구하고 호소하고 경고하는 목소리만 있을 뿐이지 장동혁 사퇴를 얘기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이걸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단식 이후에 당내에서 불신임 얘기가 나오고 중진들도 그런 목소리를 내니까는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재심을 묻자 대신에 그걸 요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을 걸어라. 아무도 그렇죠. 안 걸었어요. 예. 이 당에서 그 장동혁 대표한테 문제 제기를 해봐야 결국 결말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고 저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가는 건데 그 믿는 구석이 저는 윤어게인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결집돼 있어요. 예. 그리고 결집돼 있고 그 결집된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지난 전당대회 결과가 그겁니다. 그에 반해서 좀 합리적이고 이 중도 확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전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은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걸지 않거나 근데 이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거나 투표장에 나가더라도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또 이게 당이 확장을 뭐 하든 못하든 중요한 건 당권이고 이 당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그런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당을 만드는데 올인하겠다. 이게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윤어게인 세력의 집단적 의지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난 20일 날 그런 선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선거 앞둔 당대표가 그렇게 거꾸로 축소지향적으로 당을 운영한다는 건 정치 문법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계산, 다른 전략을 저는 갖고 있다. 이거는 서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조정이 불가능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가결됐습니다. 찬성이 164표 나왔다고 하는데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습니다.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땅에 발 붙이지 않은 채 붕 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수준을 몰랐습니다. 사죄드립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 동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보신 대로 찬성이 164표고 반대가 87표가 나왔습니다. 표결 결과가 어떻게 보면 반대도 꽤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저희 의총에서는 자유표결하는 걸로 이제 정해갖고 알아서 그냥 투표해라. 그렇습니다. 예. 뭐 당론을 정하거나 그런지는 않았고요. 사실 이미 뭐 그 저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본인이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대단히 엄중한 문제라고 봐서 이제 제명 조치까지 한 상황이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는 CCBB를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은 아마도 뭐 강선우 의원이 이제 그 의원들에게 친정 같은 걸 좀 보내서 본인의 억울함도 편지 많이 보냈었죠. 네네 네. 억울함을 많이 보냈거든 억울함을 많이 표했거든요. 그래서 1억 건과 자기의 정치 생명을 바꿀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네. 뭐 그렇게 하소연도 좀 하고 받을 때마다 몇 차례 걸쳐서 줬더라고요. 저도 그 친전 보고 봤는데. 주면 돌려주고를 거의 싸움하듯이 했더라고요. 그 친전 내용대로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소한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뭐 의원들한테 좀 소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전체적인 우리 그 당내 의원들의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이 문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동료 의원이라 해서 감싸고 온정주의? 온정주의 이런 거 처리할 것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신상 발언을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드렸는데 박 의원님 보면 패션 정치를 한 거를 반성한다라고 했어요. 패션 정치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글쎄요, 뭐 겉으로 보여지는 거를 중시하고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 예. 뭐 이런 약간 자성의 의미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강선우 의원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쨌든 김경전 시의원이 거듭해서 본인에게 돈을 줬지만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1억은 받은 걸로 지금 수사 결과는 확인이 됐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컷오프 대상이었던 김경시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간위 회의에서 누구보다 강하게 이 단수공천을 주장했던 사람이 강선우 의원이라는 게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친전을 보내가지고 어떤 내용을 호소했던 것 간에 결과는 그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 전 과정에서 본인의 처신 또한 그다지 떳떳하지 못했던 거죠. 때문에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제명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은 예정이 된 거라고 보는데 저는 87명이나 되는 반대표가 나왔다는 게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좀 많다는 거죠. 네, 아무리 인간적으로 한때의 동료였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인간적인 차원의 동정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이고 이 상황의 엄중함을 사실은 느껴야 되는데 87명이면 민주당 의원의 과반이 넘어요. 물론 민주당 의원이 아닌 반대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권고적인 당론으로 어쨌든 찬성표를 찍기로 했고 나머지 뭐 보수 정당들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밖에 군소 정당들도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결국 민주당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여당 내부에서 이 상황을 보는 어떤 인식의 안일함 같은 거를 일부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가 CG로 해가지고 이제 대략적인 계산을 해드렸는데 한 40명 정도 이상이 이제 반대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계산인데 앞서 저기 이제 강선우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5차례에 걸쳐서 3억 2천만 원이나 내가 돌려줬는데 1억을 요구했겠느냐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반환할 때 왜 경찰에 신고 안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에 답을 물론 안 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아니 본인 주장이니까 그동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가 드러난 사실도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거든요. 보좌진이 가서 이미 자기가 돈 받을 때 받았다고 보고했고 또 이미 몇 달 전에 돈 1억을 주겠다는 걸까지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이거는 보좌진이 보관을 했고 자기는 몰랐고 보고를 받고는 즉시 돌려주라고 했다라고 이제 사실은 계속 거짓말을 해왔잖아요.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선우 의원의 저 얘기 5번에 걸쳐서 3억 뭐 얼마를 돌려줬다. 그런 내가 1억 원의 그래 유혹을 받겠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뭐 동료 의원들이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가 어렵죠. 어렵고 또 강선우 의원은 지난번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됐다가 낙마했잖아요. 그랬죠. 그때도 보면은 계속해서 보좌진이나 같이 일하는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 있는데 그 부분들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또 거짓말하면 하나가 드러나고 이랬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저도 87명이나 반대했다는 것이 좀 놀라울 뿐이지 저는 아마 이번엔 가결될 거라고 봤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이 신청 인용이 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강선우 의원은 본인이 명백히 드러난 부분들도 부인하고 있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지금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이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들이 아마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 판단할 때 예. 여러 가지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체포동의안이 가결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아니니까 다시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데 구속영장 내용 보면 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증거인멸 부분을 좀 강조한 측면도 있고요. 제가 봐도 뭐 저 87명의 반대표 나온 게 참 충격적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선우 의원이 친전을 보내고 읍소하고 호소하고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손 치더라도 예.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다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라고 그래서 온정에 쌓여서 저렇게 많은 반대표가 나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구속영장 실시심사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영장 청구된 내용을 보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될 정도로 중대하고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신병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속 인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권 의원 말씀대로 그동안의 수사에 임했던 강선우 의원의 그동안의 행태 계속 부인했던 것들이 계속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고 할 정도로 계속 확인된 사실마저도 계속 아니라고 거짓을 하고 있다는 걸로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만 영장이 초기화됐을 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상당히 많은 정도의 인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라는 것들이 납득이 될 만한 정도의 타당한 그 자료들을 갖고 있어서 예. 아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가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이런 개인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예, 김 의원님. 사실 뭐 이렇게 87명이 반대를 했다는 것은 좀 저도 제가 봤던 좀 의외라는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권성동 뭐 의원이나 추경 의원 할 때 다 퇴장하셨잖아요. 107명.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뭐 다 반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측면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팩트적인 측면이 있는데 3억 2천만 원을 받았다 뭐 돌려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이 보니까 친전에서 어떻게 써 있냐면 김경 전 시의원이 그 합법적인 정치원금 있잖아요.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 몰랐다가 발견되는 족족이 다 돌려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저기 지금 체포 동의서에 청구된 그 금액은 1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1억 원을 본인은 받았다 돌려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김경 전 시의원 같은 경우는 또 그것을 자기가 요구해서 줬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그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뭐 그 당사자의 진술 외에도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서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는데 21년 만에 브라질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년공 출신이라는 점인데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룰라 대통령님의 정치적 여정 그리고 인생 역정이 참 많이 닮아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 룰라 대통령님과 제가 만난다고 하니까 소년공들의 만남이다 이렇게 축하해 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되게 기뻐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처럼 두 대통령의 공통점이 소년공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박 의원님,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도 그렇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어린 시절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공통점이 꽤 있나 봐요. 그렇죠. 두 분 다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예. 저분은 이제 현장 노동자 출신입니다. 뭐 대학을 가거나 혹은 어떤 전문가 출신이 아니고 예.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 그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금속노조 같은 브라질의 굉장히 큰 노조의 위원장을 지냈고 예. 또 그런 어떤 노동조합을 배경으로 한 브라질 PT당이라는 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여러 차례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고 또 한때 부정부패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그랬죠. 갔는데 정치적으로 다시 부활해서 지금 다시 대통령이 된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또 룰라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이제 브라질 전체적인 어떤 경제나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으로서 상당한 업적도 있는 분이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어린 시절에 소년공 출신으로 검정고시를 봐서 뭐 대학에 오고 이런 굴곡진 그 과거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두 대통령이 느끼는 친밀감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여러 차례 그동안에 이제 다자회의나 이런 데서 그런 친밀감을 표명하다가 이번에 이제 룰라 대통령 국빈 방문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 양국 간의 어떤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더 긴밀하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룰라 대통령에게 제공한 예우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국빈 방문했을 때 대접하고 동일한 규모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굉장히 예우를 갖췄다는지를 알 수가. 그렇죠. 뭐 의장대가 280명이 동원이 되고 또 환영단 어린이 환영단이 25명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했던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런 의전을 했다는 건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외교란 건 사실은 회담장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야당이긴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의 동질적인 것을 찾아내서 같이 호흡하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소년공 시절을 AI로 영상을 만들어서 소년공과 소년공 룰라와 소년공 이재명이 같이 저렇게 포옹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저렇게 주고 그랬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린 시절의 사진하고 룰라 대통령의 어린 시절 사진을 AI로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처럼 서로 끌어안는 모습을 연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가 이런 디테일의 선물 의전에 대해서 상대국 정상은 좀 감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교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공식적인 소통과 회담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 정상과 정상 사이의 개인적인 친밀도와 신뢰가 중요한 건데 그건 결국은 사사로운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두 대통령, 두 정상이 가졌던 공유할 수 있는 인생의 경험에 그 부분을 찾아내서 저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잔잔한 준비를 했다는 면에서는 뭐 외교팀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비단 브라질 대통령에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또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 트럼프한테 주는 메시지를 고민을 좀 더 했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좀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미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반미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반미의 선봉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또 있어요. 이전 대통령, 보소나라라는 브라질의 이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 혐의로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룰라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른바 과거 트위터죠. X 같은 그런 미국에서 많이 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쓰는 SNS를 전부 검열을 하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관세를 50%까지 해가지고 관세 전쟁이 세게 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은 룰라에게 신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룰라에게 신뢰를 받는 외교적 행위가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미국에는 어떤 오해라도 혹시 불러일으킬 게 없는가라는 세심한
좀 주의가 있었.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감안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로 만들어서 물론 손영국 출신이고 뭐 파란만장한 역경을 겪었으니까 좋죠. 그러나 그것이 반미의 선봉으로 지금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가 바라보는 요 입장도 조금 좀 고민했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관세가 연방대법원으로 해서 무효화되고 또 계속해서 뭐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제 영부인이 잔자 여사라는 분이 영부인인데 룰라 대통령보다 하루 일찍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사랑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K컬처가 외국에서 위상을 뭐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따가 입으시면 더 아름다우실 것 같습니다. Para provar esse vestido. Para vocês, o que foi que eu ganhei agora aqui? 안녕하세요. 저는 백종원입니다. 진을 사인해서 여사님께 저한테 대신 선물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정말 브라질 너무 좋은 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글쎄 박 의원님 저희는 뭐 BTS나 워낙 익숙해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더 체감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미 지역이나 세계에서 우리나라 BTS나 K컬처 위력이 대단하거든요. 아니 얼마 전에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 한국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내가지고 편지 썼죠. BTS가 조금 더 공연을 많이 와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할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 BTS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저 잔자 여사도 BTS의 진이라는 그 리더죠. 멤버죠. 거기도 이제 함께 만나보고 싶었는데 아마 일정상 지금 다른 해외 공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종원 씨가 대신해서 사인을 전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지금 우리 한류의 위력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이제 BTS의 위력을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그 한국과 브라질 정상회담에서요. 이렇게 뭐 정서적인 동질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이제 녹여내고 이런 것들은 컨셉일 수 있고 실질적인 성과도 많이 이뤄냈습니다. 뭐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도 했고요. 또 10개의 MOU도 체결했고 또 한국과 브라질 간의 4개년 행동 계획을 채택하고 이것도 뭐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실질협력, 민관교를 아우르는 실행 로드맵까지 만드는 그런 핵심적인 성과들도 있는 것이라서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께서 이렇게 약간 칭찬을 하면서 약간 지적을 또 하셨는데 철저하게 저는 이런 것들도 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뭐 브라질 간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강요했을 때에는 또 그것도 우리 국익 중심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사실 저희가 그때 그 윤석열 정부 때 그 미국 중심의 가치 외교, 진영 외교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었잖아요. 그 문제들도 슬기롭게 잘 풀어냈지 않습니까? 한중 간의 그 관계도. 그렇다 해서 그것 때문에 뭐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그 실용적인 그 방식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런 우려들은 기우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권 상황을 살펴볼 텐데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죠. 오늘 정청래 대표를 만났는데 꽤 오래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당으로 복귀하는 의미에서 당 대표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저의 출마 의진을 말씀드렸고 당 대표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김남준 전 대변인이 이제 당에서 정청래 대표를 만나고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만 1시간 얘기한 거면 꽤 오래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청와대 대변인 그만두고 이제 출마를 결심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 대표에게 의례적으로 그렇게 인사차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뭐 1시간이 길었냐 짧으냐에 대해서는 뭐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길었다 뭐 짧았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분명하게 본인은 이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도 밝힌 상황이고 예. 다만 이제 그 개항을에 출마하느냐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제 그 공천이나 교통 권리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예. 지금 한 상태이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떻게 어떤 곳에서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략 공천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략 공간위에서 여러 가지 뭐 그 본선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그 당원들의 의사라든지 또 개항 시민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판단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개항만 가지고 딱 뭐 둘 중에 하나 뭐 저기 피터지게 싸우는 이런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또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예, 박찬대 예, 예. 의원이 뭐 저기 시장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 보궐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고 또 좀 더 넓게 보면은 송영길 대표가 광주 출신이거든요. 예. 광주에서도 보궐선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넓혀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예. 전략공간위가 이렇게 잘 판단하지 않을까, 지혜롭게 교통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안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또 일각에서는 그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실 이법 증거에 의해서 이제 무죄 판결은 이법 증거 수집이 잘못됐다 그래서 무죄가 난 것이고 뭐 그 관련된 돈봉투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는 남아 있는데 뭐 최근에 뭐 김병기 의원이나 뭐 강선우 의원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또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으니 네. 이번보다는 좀 더 크게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또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다 그렇죠. 포함해서 이제 뭐 잘 지혜롭게 공당으로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어떻게 교통될지 참 궁금한데. 예. 정청래 대표가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나 위상이 이전만 못하잖아요. 최근에 조국혁 신당 합당 둘러싸고 당내에 공개적인 반발도 있었고 예. 얼마 전에는 또 제명인의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전략 공천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전략 공간위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천권이 당 대표한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재보궐선거 같은 예. 경우에. 근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일정하게는 부채감을 갖고 있는 전직 당대표고 한 사람은 대통령의 복심에 가까운 오래된 최측근이고 한 지역구를 놓고 경쟁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당대표가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예.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두 사람 다 일정한 핸디캡도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김현정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무죄를 법리적으로는 받았지만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서 무죄를 받은 거지 아예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실이 없거나 저게 바람직한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까지 개선 장군처럼 지금 행세할 문제인가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 물론 당 내부에서는 송영길 대표의 처신이 깔끔했기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 일반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럴까 이런 핸디캡이 있어요. 김남준 대변인은 저분이 계양구에서 출마해야 될 어떤 개연성이 있냐. 본인은 뭐 대통령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일 때 보좌 안 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서 저기 출마를 마치 예.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하는 거는 이게 본인이 삼루 타친 줄 아는 거예요. 삼루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핸디캡이 또 있어요. 예. 때문에 이게 재보궐이라는 게 묘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그 민주당이 유리한 형세입니다. 지방선거도 그렇고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그러나 몇몇 리스크가 있어요. 특히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재보궐선거에 대거 출마하면서 마치 당이 어쨌든 그걸 서포트하는 식으로 비춰지게 됐을 때 자신감보다는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또 다른 인물이 한 분 계시잖아요. 김용 그 전 예. 부원장. 이분 전국을 돌면서 그 북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 대법원에 아직 사건이 계류돼 있어요. 근데 평택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마침 또 우리 김현정 의원이 평택 지역구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나가 예. 저는 이 선거의 프레임에 또 유권자들의 인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들입니다. 이걸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관계가 그다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어떻게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걸 컨트롤을 할지 예. 또 다른 실험 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넘어갈까요? 네? 넘어갈까요? 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방금 좀 평택 관련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하나의 썰이고요. 뭐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뭐 확정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럼 예.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사실 뭐 김용 전 부원장 관련해서는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그 윤석열 그 정권 때 그 정치 검찰들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말 전방위적인 그 표적 수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채찍근이라고 하는 김용과 정진상도 같이 엮어서 기소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게 원래 사실 시작한 것은 21년 10월 달에 그 정동규, 유동규하고 그 일당들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을 22년도에 정권 바뀌고 수사검사 바뀌면서 김용과 정진상을 같이 엮어서 기소를 추가로도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터잡아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항소심에서는 타임 구글 라인을 통해서 돈을 받았다는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예. 사실 그 전에 뭐 최순실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드루킹 사건 등에서는 그 타임 구글 라인의 그 증거 능력을 다 인정했었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5년을 선고받은 그거에 대한 억울함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예. 이제 그것과 또 아직은 대법 선고가 나기 전인 그런 상황에서 출마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묶여서 나와가지고 두 가지 좀 분리해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선거라는 것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누가 출마했을 때 그 후보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이기면 그자가 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그 당의 전체적인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권영진 의원님의 생각도 뭐 궁금한데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정청래 대표라면 권 의원께서요. 정청래 대표가 하는 공천 아니죠 이번에는. 이번에는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차에 하는 선거 아니에요. 1년밖에 안 되고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60% 이상을 넘어가는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간판으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이재명 간판으로 치르는 선거가 지방선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야당인 우리 입장에서도 정권을 좀 견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최소한의 좀 이 표를 달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구도 또 자체가요? 구도가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 지역구까지 물려주고 계양을이라는 5선 5번이나 했던 지역구를 물려주고 사실은 그때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나간다는 건 사지로 간 거거든요. 사지로 갔던 송영길에 대한 빚도 갚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렇게 비서로 키워왔던 김남준 대변인에 대해서도 해야 될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인천 내에서 저는 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인천 내에서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저 김남준 대변인의 선택지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뭐 이 박찬대 의원이 가는 연수갑도 그렇고 계양을이라는 것도 김남준 대변인에게는 사실은 지역 연구가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 대통령의 후광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면은 계양을이 자기에겐 편하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일찌감치 대통령 내분이 김남준 대변인을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도 보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보니까 아니 김민석 의원까지 국정 설명회 한다면서 또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지금 로키로 좀 있어야죠. 조금 전에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돈봉투 사건이 돈봉투 돌린 게 혐의가 없거나 무죄가 아니잖아요. 이게 나는 검찰이 봐주려고 저렇게 수사를 했는지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저거 자체가 무죄가 났으면은 아니 정말 이 정치권에서 조금 더 로키로 기다리면서 물밑에서 해야지 마치 개선 장군처럼 내가 계양을 내 고향으로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디 줄래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정치 전체를 봐서는 좀 절제가 필요하다. 만약에 지금 이번 지방선거가 박빙이다라면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자기들은 뭘 해도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오만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심은 무서운 거예요. 한번 가기 시작하면 훅 가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그렇게 당했잖아요. 좀 이 정치가 좀 이렇게 절제됐다 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최소한 좀 보여줬으면 그 좋겠다. 부분도 고려를 하고 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전략공간위에서 이런 국민적인 반감이라든가 정서? 아무래도 뭐 그 지금 그 나중에 이제 전략공관위에서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이렇게 당신과 뭐 또 민심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법 증거 수집 배제 원칙 때문에 이제 무죄를
났지만 사실 또 돈봉투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 검찰들의 별건의 별건 수사를 통한 그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서 법원에서 제동을 건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 검찰들에 대한 피해자인 건 맞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당 대표를 하면서 그 대선도 그때 그 물론 우리가 졌던 그 선거지만 그 진두지휘도 했었고 또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로 출마를 하면서 또 당을 위해서 좀 뭐 헌신한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의 입장은 명확하게 지금 뭐 복당과 그 공천 별개다라는 입장을 딱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처음이라서 김남준 대변인은 사실 김남준 대변인이 개항을 해 출마를 결심한 것은 송영길 대표가 선고가 저렇게 나기 전에 한참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고가 난다라는 무죄가 날 거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했던 결정들이고 이제 그런 무죄 선고가 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아주 그 거물급 그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의 그 체급에 맞는 그런 그 결정들을 저는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또 우리 김남준 대변인도 누가 봐도 그 누구보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통령을 모시고 했던 그 최측근의 인사이고 또 누구보다도 정권의 그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그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본인들도 그런 입장들을 견제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지혜롭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저희는 국민의힘처럼 찍어 누르지 않고 그걸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최근에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여기에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이제 언론 보도 되게 많이 탔었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아직 복당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디 출마한다를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복당이 승인되면 정청래 대표님이나 지도부를 만나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송영길 전 대표하고 직접 이제 개항을 출마 관해서 좀 대화 나누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무죄를 받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무죄 축하 연락을 드렸었고요. 송 대표님께서 고맙다라고 이제 화답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님과 어떤 교통정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시거나 제가 출마 예정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출마의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연히 당의 결정에 따라야겠죠. 두 사람이 이제 통화를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김남준 전 대변인은 이렇게 했고, 뭐 일각에서는 송 대표가 굉장히 뭐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근데 뉘앙스를 보면 송영길 전 대표는 탐탁지 않은 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방송 인터뷰 중에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기분이 썩 좋은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인천 계양을이 내가 5선이나 했던 곳이고 내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자진해서 이 지역구를 떠나서 서울시장 후보라는 사지로 가면서 그 빈자리를 넘겼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당시 그때 처음 국회의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많은 사법 리스크 중에도 체포동의안이라고 하는 그 특권 뒤에서 버틸 수 있었던 사실은 기회를 제공한 장본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로서는 그 분명히 빚을 진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도 뭐 자기가 복심이기 때문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분 다 아까 뭐 말씀 나누셨습니다만 송영길 대표가 마치 개선장군처럼 돌아와서 이 땅 내 땅이니까 달라고 하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만 저는 김남준 대변인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가 비니까 청와대 대변인 제가 볼 때 몇 개월 안 한 걸로 기억합니다. 몇 개월 안 하고 바로 사표 쓰고 나와가지고 이게 내 땅이니까 내 땅 할래요 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국회의원 당선에 너무 지나친 욕심으로 좀 저한테는 비쳐요. 만약에 진정으로 대통령의 충심이고 복심이고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 거라면 좀 다른 행보나 다른 저는 접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김남준 의원이 굉장히 지금
그 좀 조급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의미의 좀 느낌을 좀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께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권 의원께서 아까 국정설명회 김민석 총리 왔던 그 자리에 김남준 전 대변인, 뭐 박찬대 대변인 다 왔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뭐 집안 일 때문에 안 왔어요. 요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거리들이 좀 있어. 뭐 그런 해석이 나오긴 하는데 예. 그날 아마 아들이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래요. 시간도 같은 시간이었고. 예. 근데 그동안에 정치하면서 그 아들이 초중고 졸업할 때도 참석을 못 해가지고 이번만큼은 꼭 참석을 본인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예. 이제 그게 겹쳐서 안 간 것 같은데 장면은 묘하게 됐습니다. 그 김민석 총리가 국정설명회를 개항해서 가서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 지원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 예. 게다가 맨 앞줄에 앉은 사람들 일어나가지고 손 한번 흔들고 인사해 주세요 해가지고 앞줄에 또 일어났어요. 예. 거기에 이제 박찬대, 김남준 이 장면이 잡히니까 결국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의중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띄우기 위한 그런 성격의 이제 국정설명이 아니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송영길 대표가 없는 바람에 송영길 대표는 그 의중에 없나? 뭐 이런 해석까지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아무튼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좀 복잡한 문제고 잘못하면 이게 여론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잘 관리를 해야 지금 무리하지 않게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면으로 갈 텐데 그래서 제가 정청래 대표가 실험대에 또다시 섰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